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쭉 해나감에 있어서, 이게 사실 한 번에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돈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쉬우면 시장이 너무 커져버리고요. 그리고 너무 돈을 그냥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려우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시장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벌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대로만 공부하시면 금방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저는 재개발이라고 보거든요. 재건축은 좀 쉬워요. 재개발이 그래서 좀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 법령이 있다가 없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2010년 7월 16일 조례를 보면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전 조례를 보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규모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그죠? 요 왼쪽 편은 또 다시 건축조례로 가야 돼요. 건축조례로 갔더니 주거는 90제곱미터, 상업은 150제곱미터 이렇게 또 딱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90을 만족해야 되죠. 이건 150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상업지역에 가서 90을 산 다음에 아파트 주하면 구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기는 150이야, 부족해. 뭐야, 다 부동산에서 90제곱미터라고 얘기했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고 하다 보니 요 사고가 터졌어요, 많이. 그래서 다른 시도는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서울은 요거를 그냥 깔끔하게 건축조례 참조하지 말고 그냥 9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따지지 않고 그냥 90제곱미터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게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게 바뀌었어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로서 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때 말하는 전원은 가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때 말하는 가족이 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없다는 건 또 뭐 기준이 언제냐면, 그 지역의 사업시 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족 다 집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샀어요, 물건을. 35제곱미터를. 무주택을 만족하래요. 무주택을 만족했어요, 자기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30일, 60일 이렇게 지난 다음에 분양신청 공고기간이 있거든요. 분양신청 공고기간의 시작과 끝점을 요거를 분양신청기간이라고 부르고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있어요. 조합원이 누구 아파트를 받아올지를 신청을 해야 일반 분양 물량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날을 크루징한 날짜 잡아서 관리처분을 짜기 위한 기준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을 그때로 잡고요. 그 시작점이 분양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업시 인가가 나고 나서부터만 60일, 90일 지난 요 정도부터 한 요 정도까지가 분양 신청 기간이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요 때부터가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리고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일이 되는데, 요 사이, 잠깐 분양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요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죠. 근데 사업시행 인가는 받은 거죠. 근데 내가 신청하려고 봤더니 내가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야. 난 무주택자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네. 아버지가 본인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양 신청하려고 봤더니 난 무주택 요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대 분가를 했어요. 세대 분가하면 이제 무주택이 됐죠. 무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했어요. 이게 기준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사업시 인가 때 벌써 지나버렸는데, 이 물건을 실제로 중개하신 분이 저한테 수업을 들어오셔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 맞다. 아파트 못 받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밀고 나가라. 네. 그냥 신청하고 끝내라. 왜? 구청에 서류가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접수가 되면, 그러면 구청에 접수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집이 있냐 없냐를, 이거 제가 관리처분을 실제로 구청을 해봐서 아는 일이잖아요. 없냐를 뭘 보고 따질 거냐면,
이 사람이 재산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취득세를 냈냐 안 냈냐로 따져요. 그럼 이 사람이 분양 신청 기간에 딱 서로 들어온 거 보면 무주택자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 거 따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정말 진짜 철저한, 아주 그냥 뭐 민족투사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예? 난 진짜 이거 꼼꼼하게 봐야 돼. 그래서 막 아직 이 사람 30세가 넘은 이 사람의 아버지를 찾아내서 예? 아버지의 또 재산세 과세를 하고 이러면 걸리는 거죠. 근데 과연 이걸 할 거냐는 거죠.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실제로 그렇게 안 해서 입주한 사례도 봤고요. 이거는 부동산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청 담당자 몫이에요. 부동산원으로 안 가요. 이건 부동산원에 서류가 갔다 오는 문제가 아니야. 구청 담당자가 본인의 열람으로 끝나요. 네. 네. 부동산원으로 가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건 안 가요. 부동산원으로 가는 게 몇 가지? 뭐예요? 부동산원으로 갈 때는 분양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심사받기 위해서 허그의 심사 자료로 들어갈 때는 부동산원에 심사를 받아요. 그런 거 말고는 이건 다 담당자가 그건 다 가요. 재산청금지나 이건 다 가요.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얘기 딱 들었더니 물론 이거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안 되는 거 맞지만 어차피 안 된 거 밀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딱 들었더니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무 답답해서 어제 물어보고 왔대요. 네, 누구한테요? 구청에 어떤 구청이요? 해당구청에 해당 구청에. 또 해당 구청 누구한테요? 담당자한테. 네, 그건 완전 망했겠어요. 네, 물론 그게 나중에 가서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주하고 나서 1년 지났는데 그걸 캐곡해가지고 사라진 사례가 많아요. 요 무주택은 요 물건을 다시 무주택자가 인수하면 되거든요. 전 사람이 또 유주택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예민한 규정인데 여기서 이제 요 개념에 대한 것도 좀 재밌고 좀 신기하지만 이제 좀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아무 설명 드려도 이 부분은 제가 잘 드릴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외우시는데 그다음 한번 드려볼게요. 이 규정이 지금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 7월 16일 날 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주택자면 아파트 준다 이 규정이 없어졌다는 거죠. 언제 없어졌다고요? 2016년 10년 7월 16일. 그러면 2008년 1월 1일 날 이런 물건을 산 사람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왜요? 경과조치. 이건 경과조치도 없어요. 이건 뒤에 가서 경과조치도 없어. 뭐 경과조치 있든 없든. 요것만 인정. 그냥 삭제가 됐어요. 법이 이렇게 뭔가 생기잖아요. 그럼 눈에 잘 띄어요. 생겼으니까. 삭제가 된 건 잘 안 띄어요, 눈에. 이건 그냥 삭제가 되어있어요, 삭제. 그냥 문구가 그냥 싹 없어졌어요. 그냥. 지금 아예 없어요, 그냥. 삭제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그러면 2010년 7월 16일에 삭제가 됐는데 2008월 1월 1일 날 30제곱미터 무주택 규정을 가지고 있던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재개발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냐 없냐는 거죠. 네. 이게 일반적인 생각에서는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니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전에 이런 물건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물건을 산 이 사람은 재개발이라는 게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건 벌써 내가 한번 희망을 섞은 거죠.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법은 희망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재개발이 된 지역에 내가 아파트 준다는 물건을 샀는데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건 불소급이 맞아요. 근데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재개발이 된다면 이 물건을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지고 샀는데 법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개발을 했다. 그럼 이건 불소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고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30제곱미터 샀어요. 이제 무주택 규정이 있는 거죠. 그죠? 2009년에 매입했어요. 그냥 쭉 가면 무주택 규정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규정 2003년 10월 3일 쪼개졌고 매입을 했고
변경이 이때 된 거예요. 이때 2010년 7월 16일 7월 16일 이전에 나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을 쭉 가지고 왔을 때 아파트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이 물건이 속한 요 단계 어딘가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네는 재개발 지역이다, 지역이 아니다라는 그 기준은 뭘로 나눠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기본계획이 재개발인지, 구역 지정이 재개발인지, 조합 설립인가일이 재개발인지, 이게 해석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또. 맨날 물어보는 거죠. 했더니, 국토부 의견은 조합 설립인가일. 조합이 결성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그래야 이제는 재개발 지역으로 시작이 됐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약간 살짝 경과조치 부분에서 국법, 신법 나누는 규정에 살짝 문구를, 다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살짝 문구를 기본계획일로 하자라고 정했어요. 서울시는요. 그래서 외우시라고 했죠. 기본계획일 전에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거는 희망이야, 내 희망. 그런데 뭐 희망이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법이 바뀐다. 그러면 받을 수 있고 뭐 지위가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지정된 날짜의 그 법령이 우선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법이 바뀐다 그러면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한 가족이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한 가족이. 그러면 합산되는데 권리 합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뭉쳐져 버려요. 권리가액이. 그러면 뭉쳐지면 등차 커지는 거죠. 커져서 위로 올라가겠죠. 이때 합산할 때는 관리처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사업장 기준이라는 거죠. 한남 3구역, 한남 1구역 합치는 게 아니고 합칠 수가 없잖아요. 관리처분이 다르니까. 흑석 1구역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한 가족이 그러면 합산된다는 거죠. 이때 합산이 될 때 나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의 아들, 딸들까지도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세대원. 이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내 아들? 뭘 말해? 그건 제가 쓴 거고. 뭔 장부를 봐야지 알아요. DNA? 그렇죠. 가족관계 등록부죠. 그래서 요거는 뭘 판단한다고요? 세대 등록표가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본다고요. 그런데 요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있는 모든 가족이 한 구역 안에 물건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합산이 되는데, 그런데 합산이 될 때 그때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합산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낮더라도 아들, 딸들은 세대 분가하면 돼요. 네. 그런데 와이프는 세대 분가해도 안 돼요. 방법 또 하나? 이혼하면 돼요. 네. 제가 이혼을 여러 명 시켰어요. 네. 실제로. 네. 그게 상담하다가. 네. 분양권을 위해서. 네. 이혼을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3억에서 5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영원히 이혼한 사람. 제가 이혼을 시켰다는 표현 좀 그렇고요. 이혼을 권유한 거가 된 거죠, 제가. 예? 예. 근데, 이혼을 하고 분양 신청을 두 분이 각자 하신 거예요. 근데 연세가 70대, 80대인데 따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따님이 외동딸인데, 아버지가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시고 옆집 살았대요. 상속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두 분 다 70대, 80대 되셨어요. 80대까지 안 되고 한 70대 정도쯤 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요 중간에 담보 허물고 한 집처럼 썼는데, 따님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딸한테 이걸 하나 넘겨라. 그랬더니, 아버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위가 싫대요. 예. 그래서, 그러면 방법 이혼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제 두 분 손잡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이혼해.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제가 듣기로 외동 따님이신데, 외동 따님이시면 뭐 결혼도 다 했겠다. 뭐, 장부라는 게 뭐 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그냥 이혼하시고, 나중에 아파트 받으면 다시 합산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고민하시다가 어쨌거나 이제 이혼하셨는데,
이제 조합에서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모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둘이서 어느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술을 한 잔 먹고 그 집으로 손잡고 들어가는 걸 봤다. 뭐 모텔 들어간 것도 아니고 손잡고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권을 노린 위장 이혼이다. 그래서 이 분들이 덜덜덜 떨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그럴 거란 말거나.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용 증명을 딱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써드렸거든요. 저희 진짜 이혼한 거 맞다. 근데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다. 네, 그렇게 딱 내용 증명 딱 두 줄 써서 보냈어요. 네, 뭐 친구처럼 지내겠다는데 못하겠어요. 자식들도 있는. 일단 법이 좀 웃긴 거죠. 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조합설 인가 이후에 따로따로 분양을 해버리면 이것도 합산이에요. 이게 지금 신축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구역 안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개만 사고 한 개만 사면 다 합산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A 구역에 1번, 2번, 3번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저는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합산. 묶여버린 거예요. 묶인 거를 그 3번은 내가 C가 샀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도 합산. D가 샀어요. 이 사람도 합산. 네.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어느 모 재개발 지역에 조합설 인가 난 지역에 경매 물건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죠. 뭐가 걱정이 돼요? 이 사람이 합산 물건인지 아닌지를. 조합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조합원 자격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합에서 하는 말이 정확하게 되면 못 가르쳐 드립니다. 네. 왜 그러죠? 개인정보잖아요. 네, 개인정보잖아요. 합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부득이 잘못해서 내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게 팔아야 돼요. 인간들 어떻게 피해를 줘요? 나중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건 저 눈이라도 마주쳤잖아요. 예. 이분들이 중요해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요해요? 모르게 파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그 모르게 파는 사람이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게 팔아야 돼요. 모르게 파는 뜻은 선의로 팔아야 돼요. 예. 몰랐다. 예. 근데 뭐 더 좋은 거는 그런 물건은 안 사면 그만이죠. 아파트 배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에서 뭐 30제곱미터, 뭐 90제곱미터, 뭐 주택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격에 대한 문제라면 자격이 주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몇 평형을 가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자격이 우선 줘야 되는 거고, 자격이 주어지면 아파트 몇 평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없어진 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없어진 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지금 이건 서울만 없었다는 뜻이고요. 지방에 살아있고요. 없었다가 나타났다가 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트레이스를 다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법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아파트를 받을 때 큰 아파트, 중간 아파트, 작은 아파트가 있다면 너는 무슨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신청을 할 때 무조건 희망하는 사람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감정가 1,000만 원 사람이 대형평형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 신청 아무도 안 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얘가 한 개밖에 없는데 2명이 신청한다. 그러면 이걸 경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경합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 네. 그런데 구법에서는 이것도 제한을 가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분양가를 놓고 봤을 때 각각의 분양가에 인접한 것을 줘라, 아파트를. 그리고 인접한 분양가가 2 이상이면 희망하는 것을 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요 아파트가 3억이다. 요 아파트가 7억이다. 그러면 5억은 3억과 7억의 중간이죠. 그러니까 인접한 게 2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40평을 가든 30평을 가든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3억은 누가 봐도 여기 인접돼 있죠. 그죠? 30평대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3억 1천은요. 3억 1천이 3억에 인접돼 있어요. 7억에 인접돼 있어요. 제가 지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3억 1천이 3억과 7억 중에 어디에 더 인접돼 있어요? 3억이죠? 어디에 더 인접돼 있으면 3억. 지문 바꿔볼게요. 3억 1천이 3억과 7억 중에서 어디에 인접돼 있어요?
또 골라서 그렇죠. 대한민국이 중국에 인접돼 있어요? 일본에 인접돼 있어요? 둘 다란 얘기죠. 인접이란 단어의 말뜻은 예? 그 사이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행정소송할 일이 있으면요. 이거는 국어적 해석이에요. 인접은 사이에 있다는 뜻이지 어디에 더 있다는 뜻이 없어요. 인접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실제로 99년도, 2000년도에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내가 3억 천 나왔는데 나 40평대 받고 싶은데 왜 안 줘? 그랬더니 당신은 3억이 인접돼 있는데 자격이 안 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나 7억 인접돼 있지. 행정소송이 그게 실제로 있었던 문구예요. 무슨 소리냐, 그럼 대한민국에 일본에 인접돼 있어, 중국에 인접돼 있어, 둘 다지. 그러네? 이렇게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됐던 건데, 요게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게 이 말뜻을 이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법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렇게 바꿨어요. 권리가액의 가장 인접한으로 이렇게 더 인접한으로 바꾼 거죠. 근데 요거까지 이제 이해됐죠? 어떤 문구인지? 법률은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면 이해가 되죠. 근데 요 뒤에 문구가 이제 복잡해요. 읽어봐 드릴게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분양 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을수록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 가구 수의 50% 이하가 분양될 경우 50%까지 분양될 권리가액이 많을수록 분양할 수 있다. 뭔 말이야? 예. 여기서 단어를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바꿔볼게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 대형 평형. 국민주택 규모 33평, 84. 예.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50% 미만이라면 50%까지 주라 이 뜻이에요. 또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삭제가 됐어요. 이거 삭제가 됐다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이거 한남에서 커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추첨한다고 했죠. 이제 같은 동일 평형에서 아파트 뭐뭐 줄 거냐는 추첨.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둘이서 싸운다고 하면 이거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 근데 아파트가 두 채인데 두 명이 붙었어요. 근데 로얄층을 누구 줄 것이냐? 요거는 추첨. 추첨 방식은 이건 누가 정해요? 이건 조합에서. 개포의 모 조합에서 조합장이 원래 대부분 조합은요, 이거를 국민은행에 전산 추천기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근데 개포 모 조합에서 야, 우리가 국민은행을 어떻게 믿냐? 우리 조합원 중에서 국민은행 임직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 많은데 꼭 그 사람들 다 좋은 아파트 주면 어떡할 거냐? 우리 통 놓고 추첨하자. 공정하게. 공정해요? 네. 저 통에서 비둘기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이건 절대 공정할 수가 없죠? 네. 이 안에 마술을 뭘 쓰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런 현장이 있다. 거기 내가 조합원이다. 그러면은 조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합원들이 약간 바보 같아서 공정하네 라고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장하고 친해져야죠. 네. 어떻게든 친해져야죠. 23억이든 룸을 데려가든 어떻게든 친해져야죠. 그 방법, 그 안에 뭐 냉장고에 넣었다 뺄 것인지, 뭐 종이를 네모로 접을 것인지 세모로 접을 것인지를 빼내야죠. 아까 인접이 됐던, 가장 인접이 됐던 간에 뭐가 있다, 어떤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대형 평형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점에 합당한 사람이 대형 평형을 짓는 게 10개인데 그 10개에 합당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국민주택금을 주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런 동네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권리가액이 엄청 큰 사람이 많다는 뜻은 원래가 좀 살만한 동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 아니었겠죠. 재개발 지역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 투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현장에 맞냐면 이런 현장에 맞아요. 한 2명이 대형평 받고 나머지는 다 대형평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10개 중에 5개를 무조건 조합원을 주라는 거예요. 요 사람은 원래 주는 거죠? 요 사람까지 주라는 거죠. 이 사람들 그냥 어부지로 걸린 거죠. 들어간 거죠. 요건 30평대 주라는 거죠.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조합원 숫자가 넘쳐나는 경우. 그러면 요 5명은 저 40평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 30평대, 요거는요?
두 명은 청산이에요. 불합리하죠? 네. 이것도 서울만 바꿨어요. 서울만. 어떻게 바꿨냐면, 요 두 사람을 30평대로 밀어 올려주고요. 요 사람은 40평대로 밀어 올려줘야 돼요. 서울만 그래요? 지방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말뜻이 무슨 말뜻이냐? 무허가 건물이 됐던 뚜껑이 됐던 토지 30제곱미터가 됐던 90제곱미터가 됐던 어쨌건 조합원은 인정이 돼서 분양자가 인정이 됐다면 그러면 분양 물량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청산시키는 일을 만들지 마. 33평 이상은 줘봐. 이게 그 취지예요. 근데 요 규정도 삭제가 돼서요. 지금은 대형 평형 50% 규정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조합원이면 대형 평형을 다 신청하면 다 줘도 돼요. 네, 그래서 한남이 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한남이 지금 예전에는 50%만 간다고 생각을 해서 30평대, 내가 40평대 배정되는 물건과 30평대 배정되는 물건의 프리미엄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40평대 배정되는 물건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 버린 거죠. 제가 한남에 계셨던 몇 분한테 그 물건 공략해라. 아직 모른다. 조합,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조합원들도 모른다. 근데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 지역에 내역서가 있거든요. 조합원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공시지가 순위가. 그럼 쫙 뽑아가서 40평대를 몇 가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늘어나는 거죠. 요 물건들을 공략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25평만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25%만 남는 거죠. 법의 취지가 그거예요. 이제 물건에 대해서 소유를 했다. 소유를 하면 이 물건을 소유한 사람한테 아파트를 안 준다. 너무 투기가 우려가 된다. 그럼 아파트를 안 준다라고 하는 요 방법론이 상당히 여러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그냥 야, 이 물건 이렇게 쪼갰어?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아파트 안 줘. 이렇게 어떤 행위를 막는 방법. 그래서 분양 자격에 대해서 제한을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행위를 막아서 대상에서 빼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이 물건 사지 마. 이 지역 사지 마. 이제 이런 게 위헌 판결을 받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서 옛날엔 18, 지금은 뭐 6으로 묶어서 뭐 실수요자 아니면 못 사게 만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거래 제한을 가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간접적으로도 갈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주긴 주는데 새로 산 사람은 못 줄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권 제한 규정이라고 보통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청 금지 규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아무리 법을 뒤져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거를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분양신청 제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내 물건이 완성됐냐 안 됐느냐, 이 물건의 권리가 인정됐느냐 안 됐느냐가 첫 번째, 인정된 이 물건 가지고 분양 자격이 있냐 없냐가 두 번째, 세 번째, 이 물건 가지고 거래할 수 있냐 없냐가 세 번째, 그 다음 이 물건 가지고 내가 샀으면 내가 분양 신청할 수 있냐 없냐. 그때 분양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요 투기가해지구의 이 규정인데요. 요게 분양 신청 제한 경과조치 규정이에요. 그래서 투기가해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조합원 거 일반 분양자들 거에 대해서는 내가 5년 재당청 금지 규정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받으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분양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신청 서류가 빠꾸 맞는 거예요. 네. 근데 5년이 지나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잖아요. 그럼 정비사업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법에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보고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비사업에서 적혀 있잖아요, 거기는요. 하지만 아니에요. 걔는 정비사업지구에 지정이 없어요. 그래서 걔는 정비사업이 아니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받았어요? 5년이 안 돼, 투기가해지구 안에 있어요? 5년이 안 됐어요? 재개발 지역에 분양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비사업 내에서만 해당이 되니까. 동일한 정비사업 안에서만 5년이니까. 그런데 내가
일반 분양으로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비사업지역에 가서 또 재개발 분양 신청하려고 해요. 돼야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요? 이 일반 분양받은 이 물건이 정비사업에 의한 일반 분양이냐, 택지개발 사업에 의한 일반 분양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서 일반 분양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 일반 분양 받았어요. 그거는 정비사업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거는 정비사업 안에서끼리의 일반 분양, 조합 분양에 5년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요 규정도 저 뒤에 경과조치에 가서 또 달리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법령은 막 이렇게 적혔는데 그다 치고요. 이거 우리 쉽게 그림으로 풀어보자고요. 노란색이 투기 가액지구로 지정이 된 거예요. 땅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2개 샀어요. 그런데 2017년 10월 24일 날 딱 법이 통과되면서 재당첨 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파트 받았어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나는 이 법에 전에 거니까. 두 물건 샀어요. 얘는 먼저 받았고 얘는 나중에 받았어요. 당연히 되겠죠? 예. 세 번째.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투기가지고 지정됐어요? 아파트 받았어요? 또 투기가지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샀어요? 신청하려면 5년 안 됐어요? 이거는 받을 수 이제 요거를 막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투기가지구가 아닌 거에서 샀어요. 그런데 사놓고 가다 보니까 투기가지구 지정이 됐어.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았네요. 근데 얘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거는 받을 수 있죠. 뭐 투기가지구 지정 샀지만 어쨌건 투기가지구 안으로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이건 투기가지구 아니니까 얘는 뭐 열애잖아요. 이제 가장 억울한 케이스는 이 케이스인데 아직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 경기를 풀어줘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없을 거지만 이제 경기가 다시 언젠가 반복이 되겠죠.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때는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죠. 나는 분명히 이거 법을 알아서 투기가해지구가 아닌 물건 산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막 과열로 가니까 그 지역마다도 투기가해지구 지정해봤어. 난 분명히 투기가해지구 아닌 걸 보고 샀는데 그것도 5년 재난청 금지에 걸린다. 이거를 지금 하자니 또 시간이 너무 많고 안 하자니 또.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기준일에 대해서 지금 공표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신속통합계획의 지금 신축 물건들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일, 구역지정일, 조합설립 인가일, 조합설립 인가일 보통 기본 권리산정 기준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법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구역지정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에서 물건 쪼개마에 대한 기준이 구역지정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투기 우려가 되는 지역은 기본계획부터 구역지정 사이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누가 정할 수 있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거죠. 신통기획을 접수하려고 하는 곳, 이 지역에 대해서 신통기획이 되기 전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잖아요. 발표하려면 그 신통기획이 되는 그 지역이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구역지정 전이어야겠죠. 그러면 그 날짜를 신통기획의 지분 쪽이 금지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통기획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네. 안 돼 있는 곳은 날짜를 서울시가 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저의 논리예요. 네. 서울시의 주장은 뭐냐면요. 네?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깨질 거라고 확신해요, 거의. 그런데 그러더라도 신통 지역 내에서 신축 사지 마셔라. 왜냐하면 어쨌거나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거래하지 마시고 사지도 말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시에 또 질의를 넣었죠.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는 전역이 다 기본계획지래요. 서울시 전역이. 전역이. 이게 서울시 답변이에요. 그게 어떤 근거냐 했더니 세법에 의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넣게 되는데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국토계획법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를 넣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전부 다 생활권 계획이다. 근데 저의 판단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활권 계획과 재개발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은 다른 개념이고 단지 서로 업무 협조를 받으라는 취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의 규정에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서울시 의견은 기본계획을 짤 때 생활권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니 생활권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전체 서울시는 한강 물 안쪽까지도 다 생활권 계획으로 묶어놓았으니 전부 다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어느 날짜에 지정해도 권리산정 기준으로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억지라고 봐요. 억지라고 보는데 이거를 누군가 억지라고 주장을 해서 싸운다. 뭐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겨봤자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통계획의 생활권 계획은 생활권 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그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들은 조금 억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깡패다. 네,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꼭 해야 될 걸 알려드릴게요. 재개발 사업 할 때 우리가 이제 뭘 중요시 여기냐면 평당 얼마에 사고 평당 얼마에 사고 하는 걸 중요시 여기죠. 보통은요. 그런데 저는 뭘 보고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한남 3구역의 총 공시지가 합계가 400억이다. 1000억이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물건이 공시지가가 또는 감정평가가 1억이다. 그러면 1000억분의 1억의 비율로 내가 그 한남 3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공시지가 총합에 내 물건의 공시지가 비율로 저는 거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완벽한 물건 분석법이에요. 이의 말뜻은 뭐냐면 어느 현장이든 내가 추구하는 그 현장이 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다? 전체 필지의 공시지가를 떼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시지가의 합계를 내보고 합계를 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각각의 물건의 공시지가가 전체 합분의 몇 퍼센트 비율로 있는지를 따져보시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하고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08년, 9년 이후로 소소하게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단히 큰 교육이나 막 이런 걸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안 하려고 마음먹고 책도 안 쓰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제가 2017년도부터 제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이냐면 저는 가로정비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대한민국 1등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이유가 또 있어요. 재개발 사업을 제가 오래 봤더니 조합원 숫자가 막 400명, 500명, 1000명 이러니까 제가 동의서 걷고 막 이런 데 4, 5년, 5년 걸리고 막 진짜 지는 지는데 다 빠졌는데 또 다른 정비업체한테 뺏기고 막 이러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대 정비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갖고 그런 현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내가 다 조합을 만들어서 내가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갖다가 80%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80%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뜻은 바꿔서 얘기하면 20%가 헤게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를 만약에 그 지역에 물건을 산다면 그러면 제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우군들하고 20%까지 아직 산 현장은 없어요. 한 10몇 프로, 한 15%, 13% 이렇게 산 현장들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사는 작업을 제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우리끼리 가서 막 가격이 오르면 안 되니까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그냥 남한테 뭐 집에 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가서 거기 물건들 여기 개발될 거래요. 얼마에 팔 거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죠. 그래서 야금야금 사서 한 10%, 15%, 20% 넘어가면 이제 우리 중에서 만약에 추진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조합장도 하고 그렇다고 막 거기 주민들의 자산을 뺏어먹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개발되게 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전문 리츠를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현장을 가다 보시면 여기에 개발 사업이 좀 되겠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여기가 개발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우리가 아무리 추정을 해도 그냥 시장이 지정 안 해주면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역 지정의 권한이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규모 정비 사업은 시행령에 의한 지역만 요건만 해당이 되면 의무적 지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건을 만족했으니 개발되게 해줘 라고 하면 그래?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장을 좀 같이 좀 찾아서 그리고 그런 10,000제곱미터에서 13,000제곱미터 미만 이런 지역들인데 그런 현장이 대한민국에 몇 개 정도 될까 봤더니 제 추정컨대 한 2만 군데가 넘을 것 같아요. 또 돌아오겠죠. 새롭게 돌아가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한 4, 5만 군데가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중에서 10%를 제가 먹고 싶은 생각이에요. 예, 그것도 투자자로서가 아닌 시행자로서. 근데 2만 군데를 어떻게 찾아내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예, 제가 하루에 한 군데씩 다니면 10년 걸려요. 네.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을 알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현장도 찾고 그 현장을 같이 추진도 하고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교육을 시작하게 됐고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서비스를 하게 될 거지만 이제 이런 현장이 만약에 있다. 이런 현장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짓겠다. 그러면 이제 전체 세대수가 나오죠. 세대수가 나오면 그러면 그 세대수 가지고 가로수 정비 사업이 될까? 검색을 하면 가로수 정비 사업이 되죠. 그러면 이 현장을 사업을 한번 해볼까?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 현장이 몇 평이 어떻게 지어져서 분양가를 어떻게 잡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수익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잡고 이거를 제 목표가 제가 협회에 이런 요청을 이렇게 저희 협회에 계신 분하고 알게 된 이유가 한 현장당 중개사 한 분씩만 제가 좀 알고 있어도 이 현장 좀 어때요? 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가석에 띄워보고 또는 이 프로그램 툴을 저희가 드리면 해서 이 현장 건축 설계를 맡기기 힘들잖아요. 근데 다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이 현장이 조합원 숫자가 딱 바로 클릭하면 조합원 숫자까지 다 나와요. 그럼 공시지가 합계까지 다 나오면 바로 그러면 몇 가구를 지으니까 비율 몇 프로 나오겠다. 그럼 사업성 좋네. 그런데 봤더니 빌라 가격이 7천만 원이야. 근데 분석을 봤더니 한 조합원 피가 한 2억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럼 2억 7천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야겠죠? 이제 이런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차차 이제 이런 서비스 해 나갈 건데 나중에 혹시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우군이 돼서 지역의 특파원 같은 역할을 좀 해주십사. 이게 제 목표여서 제가 이런 수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밴드에 초대했는데요. 밴드가 원래 제가 저희 정규 교육이 1년에 90만 원씩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일반인들만 참여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협회 통해서 오신 분들은 수업을 제가 매주 주문하는 거 그건 못 들어오시지만 그래도 뭐 혹시라도 중계하시다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